안녕하십니까?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의 이재영 연구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새로운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과 또 이렇게 강의로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세상에서 어느 순간부터 메타버스라는 말이 엄청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나요? 메타버스라는 단어죠. 그리고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 단어는 더욱더 유명해졌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더욱더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요. 아마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문화, 경제, 교육, 또 IT, 게임 여러 분야에서 엄청나게 다루고 있고 여기에 관한 기사, 논문, 책들도 엄청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투자를 하는 많은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도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것을 스치기만 해도 주가가 상승한다, 주식은 오른다라는 말도 돌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메타버스라는 말이 이 현대 사회에서 아주 큰 이슈로 등장하고 또 유명해진 키워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메타버스가 무슨 말일까요? 이 메타버스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가장 흔한 정의로는 흔히 초월하는, 더 높은 이라는 뜻을 가진 메타라는 것과 그 다음에 우주, 세상이라는 의미의 유니버스가 합쳐져서 메타버스라고는 합성어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정의를 내리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 단어의 정의는 알겠는데 이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걸 알겠어. 그래, 큰 세상과 그 다음에 이제 유니버스가 합쳐진 걸 알겠어. 그런데 그게 도대체 뭐야?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게 되고 또 아직도 많이 하게 되고 앞으로도 많이 하게 될 것인데요. 이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이유는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다가올 시대, 다가올 세계를 지칭하는 한 현상을 일컫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가올 시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세계를 지칭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과 또 지금의 시대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기, 새로운 현상, 새로운 문화들을 지칭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뭔가 이해하는 것 같은데도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즉, 경험해 보지 못해서 잘 와닿지 못하다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말은 이 메타와 버스의 합성어다, 유니버스의 합성어다 라는 것까지는 다 정의가 됐지만, 이 메타버스라는 것을 통용되는 구체적인 정의는 학계마다, 또 기업마다, 또 교육마다 여러 분야에서 조금씩 다 다르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또 이것에 대해서 합쳐지는 의미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중에 미약 하나만 조금씩 공통적으로 지닌 구체적인 의미는 어떤 거냐면, 그것은 현실 세계와 맞닿아 있으며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메타버스는 뭐냐면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가상세계, 가상현실 세계를 떠오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상세계가 그 가상으로만 있다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이런 말이죠. 실상에 반대되는 말인데요. 이 가상세계가 현실에서 맞닿아 있고 현실에도 바라볼 수 있고 가상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 가상세계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의 가상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합쳐서 정의를 내려보면은 이 가상세계는 가상세계인데 그 안에서 문화, 경제, 사회, 활동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는 세계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본 메타버스가 뭐가 있나요? 뭐 제페토, 또 게더타운, 그 다음에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메타버스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초적인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핫하고 왜 이슈가 되냐면 이 가상세계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뭐예요? 문화, 사회, 경제 이런 활동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세계를 경험했다. 콜럼버스 이후로 신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아주 놀라운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라는 것으로 이제 핫한 이슈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대라는 것은 곧 새로운 표준과 또 새로운 용어들을 생성시킨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이런 용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웹 3.0, 블록체인, 가상경제, 디지털 휴먼, 가상화폐, AR, NFT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표준이죠. 이런 것들도 우리 한번 강의 때 다뤄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메타버스가 뭘까요? 네. 앞으로 이 얘기만 지금 엄청 하고 있는데요. 왜 도대체 이 메타버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또 모든 세상에서 메타버스로 가자라고 하는 이 말들이 이렇게 핫하게 이슈를 이루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책들도 있고 설명도 있는데 도무지 봐도 본 것 같지 않은 이걸 봐도 도대체 이게 뭐냐 실제 답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이 강의를 계속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봐도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을 알아보고 깊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에서 특별히 이번 강의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하여 강의 제목은 메타버스 이지라도 같이 타자. 네, 다시 메타버스 이제라도 같이 타자. 네, 아직 탑승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라도 이 메타버스에 함께 탑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말입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해서 나눠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번 한 번만으로 강의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계속 진행될 것인데요. 총 4회기로 큰 틀은 3번인데요. 그것을 클립으로 잘라서 이제 올릴 예정입니다. 그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우리 화면 보시죠. 첫 번째는 메타버스, 왜 지금인가? 기저에 대한 고찰, 왜 메타버스가 지금 대두되었나? 라는 것을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메타버스 시대란 그 메타버스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아보고요. 이 시대를 구분짓는 새로운 문화적 현상, 그리고 용어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의는 메타버스 시대는 어떻게 구현되는가? 그래서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강의는 메타버스 활용 방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또 기독교는 이것을 무기로 또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사용될 수 있을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활용 방법과 기능들을 소개하는 강의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들이 조금씩 클립으로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 네 가지 정도 범주로 나누었는데 혹시 궁금하거나 또 알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채널이나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가로 보완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메타버스 왜 지금인가? 그 기저에 대한 고찰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우리 강의 개요들을 잘 보았나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이제 시작하겠는데요. 강의를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저는 이 메타버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참 놀랍고도 이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왜 이게 지금 도래했을까? 왜 지금에서야 이것이 나타났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즉, 왜 지금 이 메타버스가 시작되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메타버스는 지금 우리 시대 속에 나타났을까요? 몇 년 전도 아니고 몇 년 후도 아니고 왜 지금 이렇게 회자되고 나타났을까? 물론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이 대두되었다, 더 발전되었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이라고도 한다지만 많은 학자들과 또 저는 생각하기로, 저희 연구원들은 생각하기로 코로나는 이 다가올 세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매개체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없더라도 이러한 세계는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메타버스를 분석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의 세계, 하나의 경제, 또 하나의 현상 이렇게 분석하는데 저희 연구원들은 이것을 하나의 문화 현상이라고 보고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문화 현상이라는 것은 어떠한 결과물로 도출되는 것인데요. 이 문화를 그냥 문화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학자는 이 문화는 하나의 드러나는 결과물로서 그 밑에는 어떠한 이론, 어떠한 원인, 어떠한 의도, 어떠한 맥락 등이 층층이 쌓여서 드러나는 결과물을 문화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유명한 그 문화 인류학자인데요. 클리포드 기어츠라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문화에 대한 그 방법론을, 해석 방법론을 제시했는데 문화를 분석할 때 그냥 그 문화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 기저에 쌓인 그 무언가, 원인들을 분석하는 것으로 문화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방법을 만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라는 것은 층층이 기저에 쌓인 무언가로 인해 드러나는 결과라고 정의를 내렸고, 이러한 이론을 문화 증층 이론, 문화 층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이렇게 뭔가 기저에 뭐 이데올로기, 정체성, 그다음에 의도, 맥락, 민족 뭐 이런 것들이 쌓여서 하나의 결과로 그 현상이, 공통된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런 시선과 관점과 방법 덕분에 현대 사회에서 모든 인류는 그 자신의 문화를 더 깊고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되었고요. 이 문화 해석의 방법을 서술하고 만든 그 책 이름이 문화의 해석이라는 책인데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제시된 그의 이론은 전 세계에서 현대 문화 속에서 문화를 분석하는 주요 방법으로 채택되었고, 문화 해석의 기틀이 되는 중요한 이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화 해석에 있어서 이 메타버스 현상을, 바로 그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의 기저에는 왜 이것이 도출될 수밖에 없었나라는 관점으로 이 문화 증층 이론을 방법론으로 채택해서 이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메타버스 문화 현상 밑에 어떤 기저가 있었기에 왜 지금 이 시대에 대두될 수밖에 없었나라는 질문으로 귀결되겠습니다. 메타버스 현상의 이면에는 어떤 기저된 프로그램이나 의도, 맥락들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기 이전에 지금 우리가 문화에 잠깐 이렇게 머리 아픈 이야기를 좀 했었죠. 문화의 방법론에 대해서 좀 봤는데요. 그러면 다시 이 메타버스를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이 과거에 이 메타버스 현상과 비슷한 현상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메타버스 시대, 메타버스 세계 이전에 이런 비슷한 문화가 있는지 찾아봤는데요. 많은 학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봤는데 무려 2003년에,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이죠. 2003년에 이 메타버스 시대를 예측하고 메타버스보다 앞서게 먼저 대두되었던 한 가상세상이 있었습니다. 버추얼 월드라고 하는데요. 잠깐 사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미국에서 이런 세상을 세컨드 라이프라고 해서 시작된 세계가 있었는데요. 가상세계라고 해서 참 이렇게 유명하고 핫한 이슈를 생성해낸 문화 현상이었습니다.
가상세계라고 하면 몇 가지 갖춰야 될 게 있는데요. 그러면 우선 가상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상으로 돌아다니는, 나 대신에 돌아다니는 아바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물물 거래가 가능한 화폐가 있어야 되고요. 경제 활동이죠. 그리고 만들고 짓고 하는 디자인 툴,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 가상세계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것이 미리 2003년에 완성되었죠.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접속 가능한 컴퓨터나 연결 가능한 인터넷 등등이 갖춰져야 이제 이 완벽한 가상세계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2003년에 이렇게 이것을 시작했었는데요. 이 세컨드 라이프가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필립 로즈데일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만들었는데요. 그는 우리는 게임이 아닌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 있다라고 언론에 공포하였고요. 그리고 인터뷰도 하였습니다. 그 세계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린든 달러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린든 달러가 그 안에서 벌어지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돈을 많이 벌고, 또 소비도 하고, 그 안에서 집도 짓고, 그 안에서 문화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세계의 가능성을 모았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하였고요. 그 안에서 사람들은 만남, 연애, 여행, 쇼핑, 세미나, 그다음에 마케팅, 수업 등등을 활발히 활동들을, 수업 등과 같은 활발한 활동들을 진행하였고요. 그 안에서 취직을 하거나 또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업체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 경제 활동들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그 세컨드 라이프 안에 집을 짓고 사무실을 지으며 그 안에서 이제 접속을 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일어나는 메타버스의 세계와 아주 유사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소속사들 중에서는 이렇게 뮤지션이나 아티스트들은 그 안에서 전시회를 하거나 그 다음에 콘서트를 진행하는 여러 가지 일도 진행했습니다. 우리 지금 있는 시대와 매우 비슷하고 흡사한 현상들이 그때 이미 시작됐는데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선 주자였던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 선거 사무실을 어디에? 세컨드 라이프 안에도 차렸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 세컨드 라이프 내 쇼핑몰 잠깐 이 사진으로 보았는데요. 이런 세계들이 바로 우리가 그 세컨드 라이프 2003년에 만들어진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2003년에 대두됐는데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 있나요? 거의 없죠. 네, 맞아요. 반짝하고 사라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지만요. 그 열광들은 곧 사라졌고 의미는 있었지만 실패로 끝났다라고 많은 학자들과 또 기업인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패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것은 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술의 발전도 있었고 인터넷이 그만큼 보급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커뮤니티가 없었으며 또 이제 GPU라고 하는 그래픽도 이렇게 지금 현실 세계처럼 실상과 비슷한 구체적인 그런 세계도 모습도 아니었고요. 현재 시대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메타버스가 왜 대두되었는지를 보면은 이 이유가 결국에는 이 세컨드 라이프가 지금 그때 그 시절에 각광받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이유죠. 그런데 이 세컨드 라이프가 그때 당시에는 실패로 끝났다라고 했지만 지금 몇 년이에요? 2022년이죠. 이때 다시 지금 2021년, 2022년이 되면서 이 세컨드 라이프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필립 로즈데일 개발했던 개발자죠. 이분도 이 메타버스의 선구자로 지금 다시 언론에서 각광을 받으며 새로운 메타버스 시대를 여는 개척자로 또 각광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세컨드 라이프가 그때는 되지 못했지만 지금 이와 같은 메타버스의 세계 모습들이 붐이 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게더타운이 있죠. 게더타운 안에 회사 사무실을 만들고 업체들이 그 안에서 입주해서 이제는 오피스가 오프라인 오피스가 없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근무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게임을 할 때도 옛날에 달리 이제 인터넷으로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만나 게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블록스 같은 거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도 있고요. 그 다음 닌텐도에서 만든 모여라 동물의 숲 같은 그런 게임들의 여러 가지 발전이 있는데요. 컴퓨터로 접속할 수 있지만 굳이 그 기계를 통해서 인터넷이 사물 인터넷 기술이 개발되면서 그 기계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유저들과 만나고 또 게임을 할 수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이제 도구가 됐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듣고요. 다음번에 이제 왜 메타버스가 진짜 대두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한번 세컨드 라이프의 시대와는 2003년과는 뭐가 달랐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세컨드 라이프가 2003년에 그때 지금과도 거의 비슷하게 완성됐는데 왜 그때는 되지 못했고 현재는 이렇게 붐이 되었을까? 지금 갖춰진 것들, 변화된 시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가 지금 시대에 대두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인터넷의 보급률이 상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보급도 엄청나게 퍼졌고, 그 다음에 어때요? 속도도 엄청나게 높아졌다라는 건데요. 이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전 세계가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2003년에 2005년 이때쯤에는 그 인구의 약 10억 명 정도, 약 16%의 전 세계 인구의 16%가 인터넷을 사용했다면 지금 2021년에는 약 49억 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보급률이 그래서 63%나 되었다고 합니다. 무려 몇 배요? 4배나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터넷 보급률이 거의 어마어마하게 높죠. 전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요. 이 전 세계에 이제 인터넷이 보급이 되면서 전 세계가 조금씩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죠.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이 자료를 해마다 조사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인터넷 보급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인터넷 속도도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기기들,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 기기들도 점점 보급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는 인터넷 보급률이 많지 않아서 이 세컨드 라이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커뮤니티의 형성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커뮤니티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르는 커뮤니티가 되었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SNS, 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발달로 인해 생겨난 현상입니다. 이 2003년에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인스타 같은 것이 없었죠. 네, 그래서 세컨드 라이프라는 것이 형성이 됐지만 커뮤니티로 발전하지는 못했는데요.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지금 말하는 이 커뮤니티는 어떤 거냐면 바로 생산과 소비가 일어나는 활동이 있는 커뮤니티를 말합니다. 이 페이스북은 언제 나왔냐면 페이스북이 200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페이스북 이름이 메타라고 바뀌었습니다. 메타버스 시대를 주도하고자 해서 페이스북 이름이 메타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 유명한 거 있죠. 그 다음에 인스타는 2010년에 만들어졌고요. 트위터 2006년에 만들어졌고요. 유튜브, 지금 우리가 유튜브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것은 2005년에 만들어진 플랫폼들입니다. 이런 SNS를 활용하는, 또 내 것을 올리고 소비하고 생산하는 이런 커뮤니티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2000년대 초반에 일어났는데 이것이 무르익으면서 계속 퍼지면서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이런 것이 퍼져서 전 세계를 연결하는 초연결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 형성이 메타버스를 앞당기는 것에 아주 큰 역할을 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커뮤니티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대화도 하고 만나고 싶고 또 이렇게 관계를 쌓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가상 공간이라는 것에 니즈, 욕구가 더 충족되고 막 이렇게 욕구가 발달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실현 기술의 발달입니다. 네, 세컨드 라이프 아까 그 영상을 보면 어때요? 약간 뭔가 실상 세계와는 다른 3D 가상 세계라고 보이죠. 그러니 그거는 약간 뭔가 이질적이고 현실과는 뭔가 갭이 크죠. 그런데 지금 시대에서 이 나오는 메타버스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그래픽을 실상과 비슷하게 만들려고 엄청 노력 중입니다. 그 기술을 앞당긴 것이 바로 뭐냐면 그래픽 카드인데요. 그 그래픽 카드 안에 들어가는 칩이 있는데 GPU라는 칩입니다. 이 GPU라는 칩이 개발되면서 이 그래픽이 개발되고 그래픽이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이 가상세계가 더 구체적으로 실상에 가깝게 구현되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에 엔비디아라는 회사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쓰고 있는 그래픽카드의 대부분이 엔비디아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이 엔비디아에서 그래픽카드를 생산하면서 이 GPU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1990년대 초기까지만 해도 PC에 장착된 그래픽카드는 단순히 CPU,
이렇게 중앙 처리 장치죠. CPU의 연산 결과를 그림이나 글자 신호로 변환하여 모니터로 화면에 출력하는 어댑터 정도로, 그러니까 단순 변환만 하는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PC의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개발이 되면서, 멀티미디어, 그러니까 PC로 그냥 단순 연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PC로 교육, 활용, 영상 시청,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서 작업 이런 것들이 되는 시대를 멀티미디어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송출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멀티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3D 기술, 그 다음에 더 다양한 기법들이 필요로 하게 됐죠. 그런데 이 CPU만으로는 이것을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CPU를 보좌하여 개발된 그래픽 카드가 히트를 쳤는데요. 이 그래픽 카드를 개발하면서 게임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게임이 점점 더 현실같이 막 느껴지고 그래픽이 멋있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앞당겼냐? 엔비디아라고 이 회사가 개발한 GPU 덕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에 입체감을 부여하고자 3D 그래픽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요. 화면을 보다 현실적으로 만들기 위한 각종 강원 효과 및 질감 표현 기법이 점차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기법들을 구현하고 가능하게 해준 칩이 바로 이 GPU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CPU 혼자서 처리하기는 버겁기 때문에 이를 보좌할 3D 그래픽 연산 전용의 프로세서, 즉 GPU, 그래픽스 프로세싱 유닛이라는 칩이 개발되었고 그래픽 카드에 탑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포스라는 엔비디아에서 그래픽 카드를 만들었는데, 이때부터 GPU라는 특별한 용어로 차별하여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1990년대부터 후말, 이제 2000년에 들어오는 밀레니엄부터 이 GPU가 탑재되기 시작하면서 어때요? 게임도 발전하게 되면서 또 다양한 또 이 그래픽을 예를 들어 사진으로 2D로 하면은 이게 한 장짜리 사진인데 3D 그래픽은 어때요? 이 사진들이 막 웅첩되면서 3D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런 것들은 용량도 엄청 많이 들고 구현하는데 CPU가 엄청 힘들어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현실에 가깝게 더 정교하고 더 세밀하게 만들어내는 이 기술, 이것이 바로 GPU인데, 이것이 기술이 개발되면서 어때요? 더 적은 전기로, 더 적은 CPU로 어떻게 더 현실에 가깝게 구현하도록 돕는 역할이죠. 이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그때보다 지금은 더 발전했기 때문에 메타버스 시대가 다가왔다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였고요. 네 번째는 기기의 발달입니다. 앞서 말하는 GPU 같은 경우는 기술의 발달인데요. 기기의 발달입니다. 기기가 뭐가 있을까요? 스마트 기기의 발달이죠. 컴퓨터를 넘어서 스마트 기기입니다. 폰, 패드, 그다음에 여러 가지 VR, AR, 안경들, 이런 것들이 다 스마트 기기인데요. 이런 것들이 발전되면서 어때요? 우리가 더 자연스럽게, 더 가깝게 인터넷들을 접속할 수 있게 되고 또 접할 수 있다, 접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페이스북 같은 것을 할 때 어때요? 컴퓨터로 했던 것들을 다 폰으로 하게 되죠. 그리고 요즘 애플워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기기들이 개발되면서 인류가 더 초연결주의로, 초연결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스마트 기기가 발달되면서 우리는 가상세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가상세계에 더 주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기의 발달 중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또 뭐냐면 인공지능을 가진 사물의 등장입니다. 예전에 그 알파고와 이세돌이 그 대전을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 알파고가 어떤 기술이 있었냐면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여 지능을 쌓는 기술인데요. 이 인공지능이 생기면서 사물이 지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이런 것 기술들이 개발됐는데요.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서 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규칙들과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또 사물 정보를 수집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생성해내는 이런 딥러닝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여러 가지 메타버스 안에서 일어나는 세상들을 구현하는데 주요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술들 중에 사물 인터넷의 발달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할 때 우리가 컴퓨터, 스마트폰으로만 했는데 이제는 TV, 또 그 다음에 OTT, 그 다음에 게임 패드 이런 것들도 어때요? 닌텐도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이런 것들에도 뭐가 인터넷이 장착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 같은 경우도 같은 이제 와이파이 공간이 되면은 컴퓨터,
그 다음에 TV,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가지고 이제 하나에 다룰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사물들에서도 인터넷이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가상세계를 앞당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냐면 이제 우리가 바라볼 때 옛날에는 컴퓨터를 접속해서 바라봤는데 이제 모니터에서 인터넷이 되니까 모니터에서 바로 접속해서 가상세계에 있는 것을 불러낼 수 있고, 그리고 어떠한 기기, AR 기기나 VR 기기 이렇게 쓰는 것이 있다면 여기서 인터넷이 되니까 이 화면을 통해서 바로 어때요? 가상세계로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기술들이 뭐 포켓몬고라든지 여러 가지 게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기기의 발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여러 가지 기술과 또 여러 가지 기기와 또 인터넷과 또 GPU가 발달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메타버스 세계가 각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디지털 암호화폐의 발전입니다. 발견과 발견 그리고 발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화폐가 개발되었다라는 건데요. 예전에 생각하기에 우리는 화폐라는 것이 어때요? 국가가 개발하고 이렇게 발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디지털 가상세계에서는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화폐가 개발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숙제였는데, 이것이 암호화폐라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이 화폐가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발전하고 발견하고 발전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 시장이 생성되고 또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 창작물이 생산과 소비가 일어나는 촉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 왜 메타버스가 대두하였나 라는 그 결과물은 어때요? 그 기저 속에 첫 번째 인터넷이 보급된, 그리고 그 인터넷 보급을 통해서 커뮤니티, SNS가 연결돼서 초연결 시대가 되었고, 이것을 가능하게 해준 그 기기의 발달이 있었다. 스마트 기기,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가진 사물, 딥러닝이라는 기술도 개발되었고요.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 발달돼서 여러 가지 사물에서도 이 메타버스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는, 접속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디지털 암호화폐가 등장하였다. 그래서 가상경제에서 또 이렇게 활동하면서 실물과 연결되는 하나의 그 접촉점이 되는 디지털 가상화폐. 그래서 요즘에 거래소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기술들, 어떤 기기들, 이런 시대의 흐름들, 이런 기저 속에 있는 원인들 때문에 메타버스라는 것이 어때요?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형성되어서 가상현실이라는 것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우리와 밀접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메타버스는 지금 나타났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바라봐야 하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인터넷이 발전하고 또 전 세계에 보급이 되면서 또 SNS가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커뮤니티들이 발전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때요? 요즘에 OTT 서비스, 넷플릭스나 또 웨이브, 티빙, 애플, 디즈니 이런 것들이 어때요? 이제 안방에서 전 세계에 있는 것들이 연결됐죠. 그래서 저도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뭐 헝가리, 영국, 뭐 이런 스웨덴 이런 영화들을 접하면서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OTT가 없었으면 그런 나라의 영화들이나 그런 나라의 것들은 접하지 못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 스마트 기기, 그 다음에 인터넷, 그 다음에 그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생겨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참여자는 스스로 참여하고 생산하는 주체, 소비하는 주체가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이 새롭게 생겨난 커뮤니티이고 또 대표적으로 유튜브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OTT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이 기술과 기기의 발달은 꿈으로만 여겨졌던 어때요? 실물 현실에서 현실과 비슷한 가상세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여러 것이 가능하다라는 이제는 꿈이 아니라 가능하겠다라는 이 신대륙을 발견한 인류에게 가능성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도록, 구현하도록 기기들은 점점 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세계가 다가올 때 우리는 메타버스 시대가 들어왔다, 메타버스 시대다라고 우리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가상화폐의 등장은 어때요? 가상 공간에서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가상 경제 활동을 한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싸이월드를 할 때 도토리를 사던 거,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가상화폐, 그 안에서의 일어나는 가상화폐가 될 수 있겠죠. 도토리로 뭐 음악도 사고, 도토리로 아바타도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상화폐의 개념인데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세컨드 라이프 안에서도 아까 뭐래요? 린든 달러라는 그 가상화폐가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가상화폐지만 이 메타버스 세계를 각광했던 그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이 가상화폐는 그 안에서만 적용되지 이것이 현실과의 맞닿는 부분이 없었다라는 건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디지털 시대로 들어오면서 우리는 어떠한 사진이나 또 그 다음에 어떠한 정보들, 문서나 이런 것들을 무한히 복제할 수 있는 무한대로 복제할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공유하고 편집하고 전송, 그 다음에 받는 것까지 다 됐는데 편리한 시대 되었죠. 그런데 한 가지 사람들 머릿속에는 한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화폐를 주고받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뭔가 화폐라는 것은 보내면 어때요? 보낸 사람은 없어지고 받는 사람에게 생겨나야 되는데 이 디지털 기술은 어때요? 한 개를 보내면 두 개가 되는 기술인 거죠. 한 개를 보내면 여기는 0이 되고 한 개가 생겨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 화폐를 보내는 기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이 기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발에 대해서 했지만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고 포기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현재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하며 통장 이체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은행에서 시스템에서 다 기록을 남기죠.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해준 기술이 뭐냐면 바로 가상화폐, 암호화폐 기술입니다. 이것을 이제 은행이나 여러 가지 국가 단체, 그다음 사람들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단순하게 디지털 세계 안에서 보내고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면서 현금으로도 살 수 있는, 그리고 이 가상현실 안에서 메타버스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거치면서 할 수 있는 탈중앙, 누군가의 제약을 받지 않고 개인과 개인 간, 중요한 건 개인과 개인 간이죠. 그러니까 세컨드 라이프 같은 경우에서 아니면 싸이월드 같은 경우에서 가상화폐를 사용할 때는 이 기업의 주체, 이 세컨드 라이프를 거쳐서 달러를 바꾸고, 그 다음에 싸이월드를 거쳐서 도토리를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제는 이 주체인 기업이 빠지고 개인과 개인이 상호작용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는데, 그것이 P2P 기법이에요. peer to peer 해서 개인 대 개인으로 화폐를 주고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개발됐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암호화폐 기술이자 그것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이제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국가가 화폐를 이렇게 장악하고 국가 화폐를 관리해야 되니까 이제 이 많은 부분에서 이제 거래 제한도 하고 이제 억제를 했는데, 사용해 보니까 이것이 많은 효율적으로 증명이 되었고, 또 아프리카 같은 은행이 없는 곳에서도 이것을 통해서 화폐도 보낼 수 있는 또 편리한 기술도 개발됐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또 전 세계에서 동조하면서 이 메타버스 시대가 시작되면서 개발이 되기 시작해서 이제는 국가들도 동참해서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개발하며, 또 이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더 하면 우리 사회에 밀접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블록체인 기술에 삼성, LG, SK 등 대기업들도, 우리나라 국내의 대기업들도 참여하고 또 개발 중에 있다는 기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발전함으로, 또 이 기술들과 기반이 생겨나고 발전함으로 상상만으로 감황했던 소설 속 현실들이 재현되고 지금 시대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생성된 많은 세계는 우리가 스마트폰이 이 시대에 들어온 것처럼, 컴퓨터가 시작된 것처럼, 또 WWW, 월드와이드 웹이 우리 시대에 들어온 것처럼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야기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메타버스가 자,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메타버스가 왜 지금 도래하게 되었는지, 그 기저에 어떠한 부분들이 발현되고 발전되고 또 이 메타버스를 앞당겼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 메타버스가 왜 생겨났는지 알게 되었으니까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어떤 것이 변화되고 어떤 것이 생성됐으며 또 그러한 용어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의견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시대가 점점 발전하면서, 저도 이제 그 목사로서 또 교회를 섬기고 기독교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기독교와 문화를 전공했는데, 이 문화를 바라보면서 또 발전된 시대를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 이런 기술들이 역행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가로막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참 저의 머릿속과 또 마음의 뇌리에 많이 박혔는데요.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면 예배에 오지 않고 게을러지면서 교회에 빠지는 현상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왠지 모를 두려움도 좀 생기게 되고 기대감보다는 뭔가 불안한 마음들이 더 많이 생겨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저와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연구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에게 있어 유일한 희망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기술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왜 얘기했냐라고 했을 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때요?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천지를 만드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과 이런 시대는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형성되어 있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희망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술도 이러한 시대도 저는 하나님 안에서 또 회복하고 또 발전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평안을 이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다스림 안에 있으면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라고 했던 그 말씀은 저는 이 문화로 바라봅니다. 이 문화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생각하고 활용하고 해석하는 것은 이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시대들에 있어서 거부하지 마시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며 이 시대를 살리는 도구가 될지 함께 고민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가올 시대를 바라보며 잘 준비한다면 이렇게 다가올 시대는 우리 교회의 사명인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라는 그 사명의 귀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며 공부하며 다가올 시대를 위해 예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보는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며 이 시대를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 또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강의가 되기를 소망해 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우리 1강 길었는데요. 이 메타버스, 그 속에 있는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또 그 안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용어들은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메타버스 강의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의 이재념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